안녕하세요. 허남경 약사입니다. 헬스케어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 개별적인 영양소에 의해 5번째 미네랄입니다. 두 차시에 걸쳐 진행할 텐데 이번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미네랄 워터, 미네랄 영양제 등 미네랄은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지금부터 그 미네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4종의 신체 구성 원소 중 탄소, 수소, 산소, 질소는 전체의 약 96%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약 4% 중 대부분이 미네랄인데요. 체내에서 생성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식품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미네랄은 물에서 이온화할 수 있고 소장 등에서 흡수되어 혈액으로 이동하게 되며 하루 필요량은 100mg 이상입니다. 미네랄은 다량 미네랄과 미량 미네랄로 나뉩니다. 체내에 다량 존재하는 다량 미네랄에는 칼슘, 인,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황, 염소 등이 있고 미량 미네랄은 철, 아연, 요오드, 셀레늄, 구리, 망간, 불소, 크롬, 몰리브덴 등이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 우선 신체 조직을 구성하는 원료로 사용됩니다. 경조직인 뼈와 치아의 주성분은 칼슘, 인, 마그네슘 등이고 연조직인 근육, 피부, 혈액, 신경 등과 갑상선 호르몬 등을 구성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의 주 원료는 요오드이고 혈액의 헤모글로빈은 철, 모발의 구성 성분은 황 등이 있습니다. 또 미네랄은 세포 내액 및 외액의 이온으로 존재하면서 삼투압 조절, 산염기 평형, 신경, 근육 기능 유지 등의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의 미네랄은 효소의 구성 성분이거나 이온으로서 효소 반응을 촉진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나트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트륨은 삼투압의 정상 유지, 산과 염기의 평형 유지, 신경 자극의 전달과 근육 반응 조절 등의 역할을 하고 다른 영양소의 흡수에도 필요합니다. 나트륨은 혈압 조절에 필수적인 미네랄인데 혈압은 수분과 식염의 섭취와 배설, 그리고 균형에 의해 조절되고 체내 나트륨 농도는 자율신경계와 호르몬 작용에 의해 조절됩니다. 나트륨은 세포 외액의 수분 함량과 전해질 농도를 조절하는데 주로 혈장의 나트륨 함량을 조절하며 나트륨의 흡수와 배설은 주로 신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혈압은 체내의 혈액량 조절, 나트륨 농도 조절, 수분 섭취 조절의 3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나트륨은 세포 외액의 주요 양이온이고 칼륨은 세포 내액의 주요 양이온으로 염소, 중탄산이온 등 음이온과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체내의 산과 염기의 평형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한편 사람의 세포에는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나트륨, 칼륨 펌프는 신경 자극 전달, 근육 반응 조절, 세포 안팎의 물질의 이동, 세포의 부피 조절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나트륨이 혈압 조절에 관여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몸 안에는 혈압 조절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계라고 부르는데요. 혈중 나트륨의 농도가 낮아져서 혈압이 떨어지면 신장에서 레닌을 분비하고 레닌은 간의 안지오텐신오겐을 안지오텐신 1으로 전환시킵니다. 폐의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ACE는 안지오텐신 1을 안지오텐신 2로 전환시키고 안지오텐신 2는 부신해서 알도스테론을 분비하게 하여 나트륨과 수분을 재흡수합니다. 이때 혈압을 올리고 심장 박동을 증가시키는 복잡한 과정을 통해 혈압이 조절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혈압 조절 시스템을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계라고 한다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미네랄은 칼륨입니다. 칼륨은 나트륨과 함께 수분과 전해질의 평형 유지, 산과 염기의 평형 유지, 근육의 수축과 이완작용에 관여합니다. 나트륨은 세포 외액의 주요 양이온이고 칼륨은 세포 내액의 주요 양이온으로 상호 짝으로 반응하여 이러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칼륨은 칼슘, 인 다음으로 체내에 많은 미네랄이며 나트륨의 2배 정도로 존재합니다. 체조직 파괴 시 체조직에 칼륨이 흘러나와 혈청 칼륨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세포 외액에는 나트륨이 칼륨의 10배 정도, 세포 내액에는 칼륨이 나트륨보다 10배 정도 많이 존재합니다. 칼륨은 당질 대사에 관여합니다. 혈당이 글리코겐으로 근육과 간에 저장될 때 칼륨이 필요하고 칼륨이 보충되지 않으면 저칼륨 혈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의 합성에도 관여하는데 근육 단백질과 세포 단백질의 질소가 저장될 때 칼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체조직이 파괴되면 혈청 칼륨 농도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래의 그림에서 인슐린이 보이는데요. 인슐린은 혈당의 조절뿐만 아니라 칼륨의 균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칼륨은 야채나 과일 등 음식을 통해 몸속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혈액 속에 칼륨이 많아지면 고칼륨 혈증이 생기므로 빠르게 세포 속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인슐린이 필요합니다. 인슐린이 세포에 달라붙으면 세포막에 있는 나트륨, 칼륨 펌프를 자극하여 칼륨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촉진합니다. 세 번째로 알아볼 미네랄은 칼슘입니다. 칼슘은 뼈를 구성하는 중요한 미네랄이므로 뼈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그 외에도 혈액 응고 작용과 신경 전달에 관여하고 근육의 수축 및 이완, 지방산, 담즙산 등의 대장 자극 억제, LDL 콜레스테롤을 억제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칼슘은 인체 내에서 가장 함량이 높은 미네랄로 성인의 경우 1200g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99%가 골격과 치아에 존재하고 1%는 혈액과 조직에 분포하면서 치아와 골격을 유지하고 여러 가지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에 의해 소장에서 흡수가 조절되며 대장에서도 일부 흡수됩니다. 또한 칼슘은 혈액을 통해서 조직으로 운반됩니다. 칼슘은 뼈 건강에 중요한 미네랄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여 최대 골질량을 최대로 형성해 놓는 것이 노년의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의 칼슘 섭취 상태는 성숙기 최대 골밀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아동기 또는 20살 이전의 칼슘 섭취량은 골격의 최대 무기질량의 척도가 됩니다. 그림에서처럼 젊었을 때 골밀도가 높으면 30살 이후에 골밀도가 서서히 떨어져도 골다공증의 위험성이 적어지게 되는 것이죠. 노년기에 주로 발생하는 뼈 건강 문제로 골감소증과 골다공증을 들 수 있습니다. 골감소증은 정상적인 뼈의 분해가 뼈의 생성보다 많아져서 골 질량이 감소하고 뼈가 약해지게 되는 질병입니다. 심한 경우 골다공증으로 악화될 수 있는데 골다공증은 노인이나 폐경 후 여성에게 높은 발생 빈도를 보이고 골반뼈나 척추뼈 골절 위험이 증가하게 되고 골반뼈, 척추뼈 골절이 발생했을 때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도 매우 높은 위험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뼈의 밀도가 최대가 되는 나이는 20대 후반, 이때 골밀도가 높지 않으면 30대부터 골밀도가 줄어 나이가 들면 골다공증 위험 수준으로 골밀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성장기에 골밀도를 최대로 형성하면 나이가 들어 골밀도가 떨어져도 골다공증 위험 구간에 진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뼈 건강을 위한 칼슘의 섭취는 성장기부터 장년기에서 노년기까지 평생에 걸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체내의 칼슘 조절 메커니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칼슘은 뼈와 치아의 99%, 혈액과 체액 중에 1%가 존재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혈중 칼슘은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혈중 칼슘 농도가 상승하면 갑상선에서 칼시토닌이 분비되어 혈중의 칼슘을 뼈로 흡수해서 혈중 칼슘 농도가 낮아져 정상화됩니다. 혈중 칼슘 농도가 하락하면 부갑상선에서 PTH가 분비되고 뼈를 분해하는 파골세포가 활성화되어 뼈의 칼슘을 혈액으로 용출되고 혈중 칼슘 농도가 높아져 정상화됩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혈중 칼슘 농도를 유지하는 역할도 하는데 갱년기가 되어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 혈중 칼슘 농도가 유지되지 못하고 빠져나가 낮아집니다. 혈중 칼슘 농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뼈로부터 칼슘이 빠르게 용출되기 때문에 갱년기 이후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뼈 건강을 위한 영양소를 평소보다 더 보충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칼슘 섭취량은 성장기 어린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 노인 등 전 연령대에서 매우 부족합니다. 특히 완경기 여성은 더욱 많은 칼슘 섭취가 필요하지만 역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뼈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수밖에 없어서 충분한 칼슘 섭취가 가능한 식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슘은 혈액의 응고 과정에도 필요한데 비타민 K편에서 보셨던 그림이죠? 비타민 K에 의해서 간에서 합성된 프로트롬빈은 혈관에서 칼슘의 도움으로 피브린을 생성하고 피브린이 혈액 응고에 필수적입니다. 칼슘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 과정에 필요합니다. 신경 자극으로 근육이 흥분하게 되면 세포에서 칼슘이 방출되어 액틴과 미오신이 상호 결합하여 수축하게 되고 칼슘 이온이 다시 세포로 되돌아가면 액틴과 미오신이 분리되어 수축된 근육이 이완되는 것입니다. 칼슘은 근감소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발표되었습니다. 성인 남녀 3,242명을 대상으로 12년간 혈중 칼슘 농도와 칼슘 섭취량에 따른 근감소증 관련 연구를 실시한 결과 칼슘 섭취량이 낮은 그룹은 높은 그룹 대비 근감소증이 남성에서 1.7배, 여성에서 2.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타민 D편과 K편에서 오스테오칼신에 대해 언급했는데 기억나시죠? 오스테오칼신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뼈에서 생성되는 오스테오칼신은 성장기에 급격히 증가합니다. 또한 췌장 베타세포를 활성화하여 인슐린 합성 및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증가시키고 뇌 기능, 인지 능력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아디포넥틴을 증가시키는데 이 아디포넥틴은 지방 축적 감소, 근육량 증가, 인슐린 민감도 상승 등에 도움을 줍니다. 오스테오칼신은 뼈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뼈가 건강하면 잘 생성될 수 있습니다.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칼슘과 마그네슘, 단백질, 비타민 D, K를 충분히 보충하면서 뼈에 자극이 되는 체중 부하 운동을 병행하면 오스테오칼신을 합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미네랄은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골격과 치아의 구성 성분이고 여러 효소의 보조인자로서 작용합니다.
근육의 수축 및 이완, DNA 합성 및 변형에 관여하기도 합니다. 마그네슘은 탄산이나 인산과 복합체를 이루어 칼슘과 함께 골격과 치아의 중요한 구성성분이 됩니다. 여러 효소의 보조인자나 활성제로 작용하여 인산기 전이 반응, 코엔자임 아실화, 아미노산 활성화 등의 반응을 촉진시킵니다. 에너지원인 ATP와 복합체를 형성하여 구조적으로 안정시키고 에너지 대사에 관여합니다.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성되는 에너지의 형태는 ATP입니다. 그림에서 아데닌과 리보스가 결합한 물질이 아데노신이고 아데노신과 3개의 인산기가 결합한 물질이 ATP입니다. ATP는 마그네슘과 결합하여 구조적으로 안정화됩니다. 이렇게 안정화된 ATP는 저장하였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ATP에서 인산기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서 ADP가 되고 이때 발생한 에너지를 생명활동에 이용하게 됩니다. 마그네슘은 사이클릭 AMP의 생성에 관여하는데 사이클릭 AMP는 호르몬을 전달하여 대사나 세포 내 반응을 일으키는 2차 전령자 역할을 하는 물질입니다. 마그네슘은 칼슘, 칼륨, 나트륨과 함께 신경자극 전달과 근육의 긴장 및 이완 작용을 조절하는데요. 동시에 신경 안정, 근육 긴장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혈청 마그네슘이 저하되면 세포 외액 불균형이 발생하여 신경이나 근육 경련이 일어나게 됩니다. 눈가나 입가의 근육에 파르르 떨리는 경련이 발생하는 경우 마그네슘을 보충하면 증상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또한 마그네슘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 신경 조절에 관여하기 때문에 운동 전후에 보충하면 도움이 됩니다. 운동 전에 보충하면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줘 부상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고 운동 후에는 근육의 충분한 휴식을 통한 근손실 및 근육통, 경련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 외 마그네슘의 기능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효소의 구성 성분으로 300여 가지 효소 작용에 필요하고 뼈 건강, 심혈관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혈당, 인슐린 조절을 통한 대사증후군 관리에 도움이 되고 우울, 불안 등 감정장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 미네랄로 알려져 있습니다. 숙면을 위해 추천되는 미네랄이기도 합니다. 미네랄의 종류가 참 많죠? 종류가 많은 만큼 하는 일도 많은데요. 우리 몸에서 겨우 4%만 필요하지만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더 많은 미네랄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미네랄 첫 번째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